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 위진 교수입니다. 오늘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혹시 주변에 아니면 주변에 없으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큰 병원들의 중환자실은 굉장히 조금 궁금한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궁금한 중환자실 이야기라는 주제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부제로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다. 둠 스피로 스페로라는 이제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한번 환자 뒤에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워낙 TV에서도 보면 슬기로운 감방 생활, 슬기로운 의사 생활, 실은 그게 이렇게 모두가 다 아는 내용들이면 그런 내용을 드라마로 다루지는 않았겠죠. 조금 이렇게 통제가 되어 있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 그래서 중환자실은 실은 누구도 들어가고 싶지 않고 저 스스로도 저희 가족이 중환자실을 들어가는 상황은 원하지 않지만 한번 저희가 중환자실이라는 곳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이왕 혹시 주변에 그런 들어가는 환자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좀 보시고 할지 그래서 제가 슬기로운 중환자실 생활이라고 한번 이렇게 부제를 좀 달아봤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아마 의사 선생님들 보면 그런 거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인턴, 레지던트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과 전문의이고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나면 의사 면허증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되게 얘기하시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의사 면허증만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개업을 하든 진료를 하는 거에는 불법이 아니지만 경험이 적기 때문에 보통 인턴이라고 하는 거를 1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의를 하기 위한 과정, 그걸 이제 저희가 전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 내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때는 4년,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3년으로 줄어들어서 3년의 전공의 과정을 끝나고 나고 그다음에 시험을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전문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과 전문의이고요. 그다음에 내과 전문의를 하면서 또 이제 경험이 2년 이상 쌓이거나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분과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심장을 보는 의사이기 때문에 저는 순환기 내과 분과 전문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더해서 저는 제가 중환자를 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환자의학교에서 따로 세부 전문의를 받은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진료 과목은 아마 여러분들 가시면 이제 일반적인 내과 의원에서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여러 개를 보시겠지만 이제 아마 대학병원에 가시거나 그러면 저는 이제 심장 진료 과목들 중에 물론 저는 고혈압도 보고 여러 가지 보긴 하겠지만 주로 심장 중환자 그 중에 이제 중증 심부전 오늘 말씀드릴 심장성 쇼크 그 다음에 그 무서운 급성 심장 정지, 그 다음에 에크모라든지 그런 심장 이식,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제 여기서 중환자실에서 이런 환자들을 보는 의사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심장을 치면 심부전학회, 그다음에 중환자의학회, 그리고 이제 심폐소생협회 같은 이런 심장과 또 연관성이 많은 그런 학회들 같은 데서 실제로 이제 이런 질병관리청에서 나오는 우리나라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만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내용들과 함께 조금 실제 제가 봤던 환자 케이스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주변에 조금 물어보거나 아니면 제가 한 1년 전쯤에 이제 서울시 의사회에서 한번 이런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어떻게 이제 하는지에 대한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질문 사항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을 제가 조금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혹시 질문 주시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중환자실을 얘기를 했으면 중환자실은 어떤 곳인가요? 라는 게 궁금하겠죠. 당연히 생각해보면 중환자실은 중환자가 가는 곳이니까 중환자실이겠지만 먼저 한번 보시면 중환자실은 이제 영어로 하면 Intensive Care Unit 그래서 아마 이제 대부분 다 약자로 병원들에서는 ICU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자로. 근데 어떻게 보면 Intensive Care Unit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이제 정확히 번역을 하면 실은 집중 치료실이 더 맞는 용어긴 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병원들에 가보면 일상적으로 중환자실이란 용어를 쓰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집중치료실 이런 용어를 쓰는 곳들도 있고요. 이제 이런 중환자실은 아마 일반 입원 병동은 이렇게 요즘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워낙 통제가 되지만 예전에는 거기를 막거나 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근데 중환자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 카드를 찍고 들어가거나 뭔가 이렇게 신분을 인증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보호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완전히 2년 가까이 통제가 되어 있지만 예전에도 그냥 자유롭게 면회가 되는 일반 병동이랑 다르게 중환자실은 하루에 한 번, 두 번 이 정도로 저희가 이제 중환자실은 통제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보면 여기는 워낙 많은 장비 시스템들이 있고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환자들은 이 기계에 의존하고 있는 생명을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무정전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생체 징후라는 것들을 이제 환자가 얼마큼 잘 살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장비들이나 인공호흡기 같은 그런 장비들이 이제 가지고 있고요. 이제 제가 여기 나온 거는 제가 쓴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들었던 중환자의학 교과서에 이 중환자실 파트에 써 있는 부분이에요.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병원이 가진 모든 의료 역량을 집중해서 소생의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간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병원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중환자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거는 제 환자가 있는 이제 제 중환자실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번 저는 실은 제가 매일 보는, 제가 10년 가까이 넘게 보고 있는 곳이지만 들어갈 때마다 숨이 막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보시는 네모나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환자의 뭐 혈압이나 이런 것들 모니터링. 전에는 온통 숫자나 이제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뭐 혈압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뭐 환자가 맥박수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게 이제 워낙 많은 약물들, 환자에게 많은 약물이 투여되고 있기 때문에 약물이 들어가고요. 여러분들도 보통 약국에서 약 드시거나 일반 개원에서 약 드시면 뭐 한 알 이렇게 드시잖아요. 중환자는 대부분 다 주사제로 약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용량을 뭐 저희가 한 알 이런 게 아니라 뭐 케이지당 분당 얼마로 주입해 주세요. 뭐 얼마 시간당 얼마로 주입해 주세요. 굉장히 그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용량 주입기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있는 게 이제 워낙 여기 약이 많이 많아서 가려져 있겠지만 이 환자는 지금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기 때문에 인공호흡기가 연결되어 있는 튜브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환자가 이제 충분히 심장 기능이 유지되지 못할 때 기계를 삽입해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에크모라고 하는 그런 장비고요. 이 환자는 그거 갖고도 충분치 않아서 이거는 이제 IABP라고 하는 또 다른 심장에서 쓰는 그런 장비가 들어가 있고 이 환자는 또 맥박도 느렸어요. 그래서 맥박이 유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맥박을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맥박이 나와야만 심장이 뛰니까 그런 인공 이제 밖에서 넣는 이런 인공 박동 조율기가 있는 것들이고 이 환자는 또 소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서 소변을 빼낼 수 있는 여기 투석기 그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장비들을 써서 겨우 환자를 살리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뭐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겠지만 실은 심장 쪽 환자들은 워낙 중환들이 많기 때문에 제 환자들의 일반적인 사진을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거고요. 중환자실의 종류는 보통 이렇게 나뉩니다. 뭐 각 병원의 규모나 각자가 쓰는 용어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종류들은 이런 식으로 나눠 있고 이제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내과계 중환자실, 그 다음에 이제 외과계 중환자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내과계 중환자실은 주로 보면 이제 이게 더 메인이 되는 것들이죠. 뭐 여러분들이 뭐랄까, 뭐 폐렴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또 뭐 출혈이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막 쇼크가 있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과계 중환자실, 주로 이제 내과 쪽의 분야라는 거죠. 꼭 내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가령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외과계 중환자실은 보통 보면 이제 수술 끝난 분들이 많이 들어가시죠. 뭐 수술로 끝난 다음에 가서 옮겨서 환자를 보신다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심혈관계 중환자실. 저희는 심장은 내과계이기도 하겠지만 심장은 워낙 중환자가 많고 또 이렇게 저희가 쓰는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작은 규모의 병원에서는 내과계 중환자실 안에 심혈관계 중환자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큰 병원들은 심혈관계 중환자실이 따로 독립되어 있고 굉장히 규모가 거의 내과계 중환자실에 맞먹을 정도로 크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신경과, 뭐 소아과, 그 다음에 요즘에 한참 많이 되고 있는 외상 중환자실,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중환자실의 이제 어떤 분류로,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누가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환자의 진단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대충 이 환자가 어디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지, 만약 이분이 뭐랄까요, 뭐 폐렴 같은 게 있으면 내과계 중환자실에 계실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만약에 뭐 큰 수술을 받으셨다 근데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하더라 그러면 이제 외과계 중환자실에 계실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중환자실은 어떤 환자들이 들어가게 되나요? 뭐 너무나 당연한 질문 같지만 중환자실은 중환자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그 중환자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냥 중환자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각 병원들마다 조금 다들 차별점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략적인 큰 내용들을 놓고 보자면 중환자실은 나름 이제 엄격한 입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불안정한 생체 징후라는 거예요. 생체 징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가끔 의학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다 보면 뭐 바이탈이 어때?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바이탈 사인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생체 징후가 되는데요. 이 생체 징후는 이 사람이 얼마큼 잘 살아있는지를 보여주는 큰 4가지를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혈압 또는 뭐 맥박수, 분당 보통 얘기하는데 맥박수,
그 다음에 호흡수, 그 다음에 뭐 체온,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불안정한 경우들을 말하는 거죠. 그 불안정하다는 게 보면 당연히 제일 중요한 혈압이 떨어지는, 그걸 우리가 이제 쇼크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런 혈압 저하 같은 것들을 쇼크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고요. 맥박수가 너무 빠르거나 느리거나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기고, 당연히 환자가 호흡을 못, 우리가 뭐 알다시피 한 1분만 숨을 안 쉬게 되면 환자가 사망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곤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호흡수가 너무 빠르거나 느린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경우죠. 그렇게 되는 경우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과를 뭐 막론하고도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이런 불안정한 생체 징후를 보이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보통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뭐 심각한 이제 심장 쪽 영역에서 보시면 뭐 심각한 부정맥이 있거나 급성 흉통을 느끼는 경우에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오는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의식이 바뀐다든지 의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불러도 반응이 없다든가 경련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오는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런 장비들은 다 위와 결국은 불안정한 생체 징후와 관련이 되겠지만 중환자실에서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장비들이, 근데 물론 인공호흡기는 당연히 호흡곤란과 동반되는 거겠지만 인공호흡기, 그 다음에 뭐 연속 혈액투석, 그러니까 아마 혹시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뭐 신장이 나빠서 투석 받으시는 분들. 이제 그런 투석은 당연히 투석실에서 받을 수 있겠지만, 이제 혈압이 불안정하거나 그런 분들은 중환자실에서 투석기를 가지고 와서 이게 그냥 한 2-3시간 받는 그런 투석이 아니라 24시간 연속으로, 왜냐하면 심장 기능이 나쁘거나 혈압이 떨어지면 한 번에 볼륨을 이렇게 혈액을 빼내면 안 되거든요. 그런 투석기,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에크모 같은 그런 장비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 중환자실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위험군 수술 후, 이제 이거는 아까 외과계 중환자실이 많이 그럴 텐데,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이 환자가, 그러니까 모든 수술 받은 환자가 다 중환자실로 나가는 건 아마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환자가 설령 뭐 외과 선생님들 보시기에 아주 간단한 맹장 수술을 받았다고 치잖아요. 맹장 수술은 외과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아마 수술은 아닐 거예요. 간단히 끝나는 수술일 텐데, 이 환자가 가령 이미 심장 기능이 너무너무 나쁘고, 심장 기능이 나쁘고 예전에 뭐 심근경색을 받은 적도 있고 약도 굉장히 많이 쓰고, 그러면 수술 자체는 간단한지 모르겠지만 이 환자가 수술을 후에 그다음에 뭐 마취해서 깬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이 환자를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제 마취과 선생님들이나 이제 외과 선생님들이 상의를 해서 수술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이 환자는 수술이 끝난 다음에 중환자실을 미리 준비를 해놔서 중환자실에서 뭐 하루 정도는 경과를 관찰한 다음에 다시 병실로 보냅시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꼭 환자 자체가 나쁘지 않아도 무슨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그런 환자들은 중환자실에 이제 입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기준들은 다 병원마다 각자 다르다는 것들이죠. 저는 오늘 실제 제 환자 케이스들을 좀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이 환자는 인공호흡기를 적용했던 그런 환자거든요. 여기 이제 엑스레이를 한번 보시면 이건 엑스레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 사람을 이렇게 돌려놓고 찍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쪽 편이 오른쪽이에요. 이쪽 편이 오른쪽이고 이쪽 편이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폐가 2개잖아요. 그래서 이 폐가 2개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 보시면 이 환자는 제가 좀 이따 그걸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그리고 요 가운데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제 심장이에요. 같은 심장 환자인데 처음에 이렇게 응급실에 들어왔었고, 저희가 인공호흡기를 하게 되면 여기 혹시 이렇게 뭐 이런 선 같은 게 보이는 거 기억나세요? 혹시 보이세요? 요게 우리 사람의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요 폐 안쪽까지 이제 그 기관지를 따라서 인공호흡기 튜브를 넣어놓은 그런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엑스레이를 보면 이 환자가 이제 보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환자를 보시면 이런 엑스레이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인 분들이 보시면 이 환자 이게 뭐가 나쁜지 잘 모르시죠? 제가 한번 비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은 정상 엑스레이 사진이거든요. 정상 엑스레이 사진인데 누구 사진일까요? 이게 제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제 개인 엑스레이 가지고 왔고요. 이건 제 엑스레이니까 보면 제가 이렇게 보통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뭐 오늘 이제 강의를 하고 유튜브를 보여드리니까 여러분께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실제로 제 환자들, 이제 제 입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보이면 보호자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실제 이제 엑스레이나 아니면 뭐 CT든 무슨 검사하는 것들이든지 제가 다 보여드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실은 일반인 분들이 보셔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저도 당연히 폐가 2개가 있으니까 양쪽 다 되어 있고요. 사람의 폐는 보통 공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큰 이상이 없으면 이렇게 까맣게 보여요. 뭐 여기 보면 약간 하얀 거 뭐 이상한 거 보이잖아요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폐혈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너무 눈을 자세하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대충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정상적인 폐예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제 환자는 보면 이 폐가
하얗게 뭐가 되어 있죠, 이렇게. 이거는 뭔가 폐 안에 공기가 아닌 뭔가 물이던 아니면 염증 물질이건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게 이제 차 있는 거죠. 이게 정상이 아닌 거죠. 그리고 양쪽 폐 사이에 있는 이렇게 뭔가 텅 비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죠. 이게 바로 심장이에요. 이게 심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심장은 양쪽 폐 사이에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가끔 뭐 이렇게 보다 보면 심장은 왼쪽에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엑스레이를 실제 보세요. 실제 엑스레이를 보시면 심장은 가운데에 있죠.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심장이 보면 심장은 약간 방향을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틀어서 이렇게 약간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이 방향으로 모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건 맞겠지만 심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가운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보통 저희가 설명할 때 양쪽 이 젖꼭지 사이에 이렇게 평평한 뼈가 있잖아요. 그 뼈 밑에 아래쪽에 그 안쪽에 있는 게 이제 심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막 되어 있죠. 그래서 이분은 했고요. 이분은 이제 CT도 찍었어요. CT를 보시면 저희가 CT도 이렇게 음영 조정을 해서 보시면 이 CT 아까 보면 이제 CT는 이걸 눕혀놓고 찍는 거예요. 환자를 눕혀서. 그러니까 보면 여기가 이제 척추뼈가 되는 거고요. 이 앞쪽이 이제 갈비뼈가 되는 가슴 부위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들어차 있는 부분들은 이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 물이 차 있는 거예요. 물이 차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만 차 있는 게 아니라 이 환자를 이제 이건 제가 아까 이 환자 CT를 볼 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 모드를 조정해서 볼 수가 있는데 폐 실제, 그러니까 폐는 제가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께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여러분들 혹시 스폰지 바로 새로 산 스폰지 보신 적 있죠? 그럼 굉장히 뽀송뽀송하잖아요. 그 뽀송뽀송한 건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뽀송뽀송한 스펀지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물을 적시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질척해지죠. 그러면 공기가 들어와야 될 스펀지 안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공기가 못 들어오게 되니까 당연히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게 생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환자도 보면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들은 이건 뭐 폐렴, 그 다음에 여기저기 이분은 심장이 나쁜 분이었기 때문에 물이 차서 공기로 가득 차 있을 때 부분이 이렇게 물이 차버리니까 환자가 굉장히 숨이 차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인공호흡기를 넣었던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되는 것들이고요. 뭐 잠깐 뒤로 보다 보면 이제 중환자실은 큰 수술후에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내과에서도 필요하군요 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중환자실은 오히려 큰 수술에서 가시는 경우보다 내과계로 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뭐 가령 내과계 안에 심장까지 포함시킨다면 전체 중환자실에서 내과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케이스에 속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수술은 전부 다 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고위험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큰 수술이 어떤 수술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됐다든지 뭐 시간이 길어졌다든지 아니면 어디를 굉장히 많이 째고 뭐 이런 출혈의 위험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오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까 여기 위에 중환자실에서 욕창 관리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라고 안타까운 걸 주시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뒤에서 한번 또 다른 걸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호흡곤란이 심한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들어올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또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해요. 우리 가끔 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쓰시는 말이죠. 아, 나 쇼크 받았어.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가끔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뭐 유럽발 쇼크, 우리 요즘에 보시면 뭐 우크라이나 발 쇼크 이런 말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쇼크란 말이 어떤 건지 제가 알고는 있지만 의학적으로 쓰는 쇼크라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쇼크는 어떠한 원인에 되든 어느 과를 통틀어서도 쇼크는 그러니까 실은 중환자실에 들어오는 가장 많은 이유가 될 뿐더러 가장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 속하는 게 바로 쇼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쇼크란 말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자, 제가 전신순환계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우리 몸은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뭐 제가 이렇게 장기 같은 것들은 다 빼고요. 가장 중요한 게 보면 심장과 그다음에 폐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의 여러 가지가 혈관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 걸로 표시된 거는 우리가 이제 산소가 많이 들어가서 피가 정말 이렇게 맑아져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제 우리가 몸에서 그러니까 뭐랄까 깨끗한 산소보다는 이산화탄소나 이제 노폐물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이제 파란 걸로 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제가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자면 우리 몸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계속해서 흘러가야죠. 그러니까 어딘가 이게 멈춰 있는 상황은 사람이 곧 죽는 상황이죠. 그렇죠. 죽는 상황이 바로 이게 멈출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죽기 전에는 이거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는 이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를 쓰다 보면 당연히 찌꺼기가 생기잖아요. 우리 몸에서 찌꺼기가 생기고 이산화탄소가 생기면 그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관을 타고
그 혈관은 주로 정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피를 타고 우리의 심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심장으로. 근데 이제 심장에 보시면 우리가 항상 이 그림을 제가 표시할 때는 이쪽 편이 오른쪽이고요. 이쪽이 왼쪽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크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또 이제는 방과 실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어디든 간에 피가 들어오는 곳을 방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피를 짜주는 곳을 우리가 이제 그 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방과 실도 당연히 문이 있어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문은 우리가 판막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들어오면 이건 항상 오른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 방으로 들어와서 오른쪽 이제 방, 이걸 제가 이제 우심실, 오른쪽에 있는 심실이죠. 심실을 거쳐서 걔는 이걸 피를 어디로 보내냐면 이 더러워진 피를 폐로 보내게 돼요. 폐로. 그러면 폐에서는 우리가 숨을 쉬는 건 곧 뭐를 하는 거죠? 뭐를 하냐면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서 우리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내뱉는 거고요. 바깥에 있는 산소를 받아들여서 이 산소를 받아들여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낸 그 피는 굉장히 깨끗해져 있는 피이기 때문에 그 피가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왼쪽에 있는 심방,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문을 판막을 거쳐서 좌심실로 들어오면 이 좌심실에서 대동맥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전신의 피를 뿜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이심방, 이심실이 다 중요하겠지만 주로 우리 몸에 이제 피를 공급해주는 그러니까 심장의 주요한 역할은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당연히 방보다는 실이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그 실 중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심실과 좌심실 중에 어디가 더 중요할까요? 좌심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피가 원활하게 흘러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 모든 세포들에 우리가 이런 걸 공급을 해줘야만 우리 사람이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자면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뭐냐면 일단 심장이 피를 잘 짜주는 역할,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엔진과 같은 역할을 심장이 잘 해줘야만 전신에 피가 잘 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심장이 일단 당연히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설령 심장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이 피 안을 흐르고 있는 혈액이 없으면, 그러니까 혈액이든 물이 없으면 이게 잘 돌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심장이 멀쩡해도 돌 수 없으면 이 흐름이 잘 생길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절한 볼륨, 피나 아니면 그 물의 양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요. 셋째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에 널려있는 모든 것들이 다 피가 도는 것들, 그러니까 꼭 피만 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돗물을 먹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정수장에서부터 파이프를 거쳐서 물이 오는 과정들이 속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파이프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콘크리트 파이프나 쇠 파이프는 고정된 거지 그냥 물을 이동시키는 역할만 하지만 우리에 나와 있는 이 혈관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얘를 우리 몸에 있는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신경계통에서 얘를 조였다 풀었다 하는 역할들을 해주게 돼요. 여러분들 한번 재밌는 걸 한번 연상을 이거는 실은 제가 항상 보호자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수도꼭지 물 틀어서 이렇게 물총놀이 해보신 적 있죠? 아무리 물을 세게 틀어도 그냥 놔두면 물은 호스를 통해서 앞에서 줄줄줄 떨어져요. 근데 제가 만약에 물총처럼 저쪽을 향해서 물을 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에 수도꼭지 앞부분을 이렇게 잡아주면 물이 앞으로 찍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압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우리 그냥 보면 여러분들 고혈압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 우리가 혈압 얘기를 하시지만 혈압이란 게 진짜 뭘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혈압을 결을 재시면 나오는 숫자 뭐 120에 80 그 숫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안에 피가 도는 그 힘을 우리가 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만 적절한 순환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어떤 한 가지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우리가 이게 피가 잘 돌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이제 전신의 어떤 각 세포나 각 기관들의 이런 혈액, 결국 그 혈액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이 산소예요. 산소. 우리가 산소가 없는 곳에는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산소를 공급하는 거. 혹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연배가 되시는 분들, 실은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굉장히 핫했던, 뭐 지금도 굉장히 핫하시지만 우리 이영애 씨가 처음 나왔던 그 화장품의 혹시 광고 카피를 기억하세요? 그 광고 카피는 산소 같은 여자였잖아요. 그쵸? 그때 혹시 광고 카피가 뭐 탄소 같은 여자 아니었잖아요. 질소 같은 여자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소 같다는 말을 우리가 왜 썼을까요?
보면 실제로 생명이 유지하는 데는 저희가 정말 이 산소라는 게 생명체가 유지하는 데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산소를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산소가 적절하게 이런 순환이 유지되지 못해서 우리 몸의 어떤 이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그거를 우리가 쇼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쇼크. 그래서 그 쇼크는 크게 그러니까 분류를 해보자면 저혈량, 분포성, 심장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런 용어는 어려우니까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아까 제가 세 가지 요소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 피가 어디가 부족하거나 물이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교통사고 심하게 나서 외상을 입으시면 돌아가시잖아요. 왜 돌아가실까요? 피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쏟아버렸기 때문에 이 순환이 유지가 되지 못하니까 돌아가시는 상황이 바로 그게 이제 저혈량성 쇼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분포성에는 여러 가지가 속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뭐 벌에 쏘이거나 심지어는 땅콩 드신 다음에도 뭐 주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아나필락시스라는 말은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러지보다 더 심각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알러지 안에서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알러지가 있어서 조금 빨갛게 되고 간지럽고 이런 것들은 그냥 알러지에서 끝나지만 아나필락시스라는 거는 이게 뭐랄까 한 번에 어떤 우리 몸에서 맞지 않는 그런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순식간에 우리 몸의 면역 반응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율신경계 있잖아요. 그 혈관의 톤을 유지하는 혈관 톤이 갑자기 늘어지면서 갑자기 피가 안 도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콘크리트 관은 이 바깥과 안에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서 물만 흐를 수가 있잖아요. 우리 혈관은 그냥 이렇게 딱 닫혀져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 혈관 안에 여러 가지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서 바깥에와 끊임없이 수분이 왔다 갔다 거리고 단백질 같은 것들, 면역물질 같은 게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나필렉스 같은 경우가 생기면 이 혈관이 늘어나면서 갑자기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구멍 같은 것들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 그 혈관 안을 흘러야 되는 물 같은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염증 물질 같은 것들이 생기니까 갑작스럽게 어디가 부어오르는 증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아나필락시스의 제일 무서운 게 갑작스럽게 벌에 쏘였는데 갑자기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 왜 그러냐면 이 목에 기도가 부어오르며 기도가 부어서 안에 있는 그 기도를 막아버리거든요. 그건 굉장히 응급이죠. 진짜 몇 분 내에 우리가 이런 약을 투여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게 바로 아나필락시스 또는 혈압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문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뭐 균에 감염되거나 그러면 폐혈성. 이제 이거는 균이 있으면 균이 심각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실은 폐혈성 쇼크는 굉장히 많아요. 그럼 폐혈성 쇼크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폐렴이 걸렸어요. 폐렴은 말 그대로 뭐예요? 폐염증, 폐에 감염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폐에 감염이 돼서 그걸로만 끝나면 저희가 폐에 감염된 것만 치료하면 되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돼서 폐에 감염되어 있는 그런 감염 물질이 그런 병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혈관을 타고 혈액 내로 이제 침투를 해서 근데 혈관을 일단 침투를 해버리면 이건 더 이상 폐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에 퍼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생기는 문제, 그걸 우리가 폐혈성 쇼크라고 얘기를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되든지 간에 폐혈성 쇼크는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물며 뭐 어떤 데 보시면 개에 물렸더니만 개에 물린 다음에 뭐 이틀 만에 돌아가셨다. 그럼 이거는 뭐 개가 물었는데 출혈이 얼마나 많이 됐을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건 대부분이 폐혈성 쇼크, 이제 그런 균 같은 게 들어가서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심장성 쇼크는 아까 말씀드렸던 심장 기능이 나쁘면서 이 혈액순환이 잘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혈액순환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가끔 말씀하시는 뭐 손이 저려요,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라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짜 피가 돌지 못하면서 이제 우리 몸의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서 생기는 변화 같은 게 있어요. 가령 뭐 피 검사를 해보면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 같은 게 올라간다든지 몸이 점점 산성화가 된다든지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이제 그런 변화를 보이는 걸 우리가 쇼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여기 잠깐 질문 주신 분이 계시는데 전신순환계에 림프계도 포함되나요? 뭐 림프계도 전신순환계에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이게 림프계는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큰 어떤 중요한 자체를 뭐 혈압을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에는 이제 포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포함은 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막 한강 줄기를 얘기하다 보면 뭐 탄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지금 큰 줄기를 얘기하는 거지 옆에 있는 가지들은 그렇게 뭐 얘기할 부분들은 아니니까 제가 이게 안 포함된다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거기는 빼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장이 안 좋으면 숨이 차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라는 이제 굉장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심장이 안 좋으면 이제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숨이 차는 증상이 생깁니다. 그게 뭔지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은 제 외래든 아니면 제 입원하시는 환자분들이건 뭐 환자든 뭐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저는 이제 보호자분께 설명드리지만 실은 환자나 보호자들이 이게 꼭 의사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거나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다 이해할 지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자기가 치료를 잘 받고 싶은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지 그냥 약 열심히 드세요. 고혈압은 나빠요. 심장치료 잘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이게 그냥 당위성인 거지 그게 별로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들이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심장이 안 좋으면 왜 숨이 차는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전신 순환계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우리 심장은 그냥 일반적으로 피를 짜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먼저 예를 드리자면 심장은 제가 피를 짜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짜내는 역할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보면 피를 잘 짜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면 전신에 피가 잘 못 가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자꾸 몸에 피가 안 가게 되니까 자꾸 기운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증상도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실은 제가 이제 심장을 전문으로 하면서 심장을 치료하는 입장에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들 중에 하나는 다른 장기는 만약에 다른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 장기만 치료해주면 되겠지만 심장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로 피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심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심장이 망가지게 된다. 그러면 콩팥이 아무리 멀쩡해도 뇌가 아무리 멀쩡해도 피가 잘 못 가게 되면 콩팥이 기능을 잘 못하게 돼요. 콩팥의 역할은 뭐죠? 우리 몸에 있는 물을 빼내서 우리 몸에 있는 소변을 빼내서 우리 몸에 있는 이런 물에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이런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전해질을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평소에 심장이 콩팥이 멀쩡했던 분도 심장이 망가지게 되면 콩팥 기능이 같이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폐가 아무리 멀쩡해도 심장이 나빠지면 폐에 물이 차버리는 그런 역할이 생길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나빠서 들어왔지만 저는 심장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장기 치료를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게 실은 치료를 하는 아주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이 피를 잘 짜내지 못하게 되면 전신에 피가 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이 잘 못해서 혈압이 떨어지거나 장기의 역할, 다른 장기들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또는 심장은 그냥 피를 받기만 하는 게 그러니까 짜내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폐를 통해서 이게 좌심방으로 피가 들어오고 그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피가 들어와야 그 피를 좌심실이 짜주면서 전신에 피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장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피를 잘 짜내지 못하는 것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좌심실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밖에서 제가 공을 딱 던지면 누가 공을 던지면 글러브를 받을 때 제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받아야 아프지 않게 공을 잘 받을 수가 있죠. 또는 제가 여기 물통이 있는데 밖에서 물을 넣어주려고 하는데 이 안쪽에 압력이 낮아야만 물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안쪽에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으면 밖에서 물을 주지만 물이 밖으로 뿜어져 나올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좌심실 내부에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피가 이 순환이 계속 돼야 되는데 피가 폐에서부터 오는 피가 일로 잘 들어오지가 못하게 돼요. 그러면 그 피는 어디 있을까요? 그 피가 역류하거나 잘 들어오지 못하게 되니까 다 폐에 머물러 있어서 원래는 혈관 안을 타고 흐르는 이 물 같은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은 그냥 꽉 막혀서 바깥에와 이렇게 완전히 단절된 구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 구조는 우리 이제 폐에 있는 우리가 이제 그런 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이 폐포라고 공기주머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공기주머니 옆에는 혈관들이 같이 흐르고 있어서 이 공기주머니와 아니면 혈관 사이에 있는 것들끼리 서로 산소는 보내주고 이산탄소는 내뱉고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 혈관 안에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이 혈관 안에 있는 물들이 이 폐로 넘어가 버리게 돼요.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물에 빠져서 익사한 사람과 똑같은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심장 기능이 나빠지면 우리가 폐에 자꾸 물이 차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숨이 차는 증상들을 느끼게 되는 게 가장 심장 기능이 나빠질 때 생기는 원인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보통 숨만 차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엔 전신에 있는 물이 다 쌓여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폐만 숨 찬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배가 이게 되면 복수 같은 게 차거나 그러니까 간 나쁜 사람만 복수가 차는 게 아니라 심장 나쁜 사람들도 복수가 차요. 그리고
대부분 제가 물어보면 심장 나쁜 분들이 오시기 직전에 보면 식사를 잘 못해요. 식사. 왜? 생각해 보시면 제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부들이 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장은 어떨까요? 장도 부어요. 그럼 장이 부으면 소화가 잘 될까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숨도 차다, 소화도 안 된다. 그러면 식사를 잘 하실까요? 식사를 잘 못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렬, 그러니까 몸에 자꾸 붓는다는 증상인 거고요. 여기서 어려운 말로 관류저라고 되어 있는 게 아까 제가 쉽게 말씀드렸던 피를 잘 짜내지 못하게 되면 몸에 잘 피가 안 가게 되니까 이런 말초 같은 데를 만져보면 뭔가 사람이 따뜻하게 되지 않고 뭔가 축축하고 찬 느낌이 되고요. 우리 이런 데 맥박 같은 걸 만져보면 맥박은 이렇게 펄떡펄떡 잘 뛰어야 되는데 맥박이 굉장히 약하거나 그 다음에 자꾸 어지럽거나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심장 기능이 나쁜 분들, 그걸 우리가 심부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 여러 가지 질환, 심장에 관련된 질환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 부정맥, 판막 질환, 심지어 고혈압 이런 게 다 심장 질환이죠. 그런데 이거는 진짜 병 하나하나의 질환이라면 그 원인이 뭐든지 간에 심장이 망가져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심장의 역할, 그러니까 심장이 충분히 피를 짜내거나 피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그거를 다 통틀어서 저희가 심부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부전은 심장 기능이 나빠져 있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가서 투석 받으시는 분들을 우리가 신부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신부전 같은 것들은 보면 그 신부전을 일으킨 원인들은 분명히 명확한 질환명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그냥 심부전이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심부전이 생기는, 그러면 이제 이분의 심부전의 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이었다면 이분은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부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심부전이라는 거는 심장 기능이 나쁜 거를 다 통틀어서 말한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심장 중환자실에 들어오는 환자들은 주로 어떤 질환들인가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이제 이런 환자들이 들어와요. 별의별 환자들이 다 들어오기는 들어오죠. 그런데 이게 보면 이제 일단 제가 여기서 구분을 해놓는 거는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병들을 구분할 때는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심부전이나 쇼크는 하나의 질환명이 아니잖아요. 어떤 질환이든지 간에 환자의 심장 기능이 나빠져서 이게 환자가 충분히 피를 전신에 짜내지 못하는 상황을 제가 심부전, 그리고 이제 그 심부전 중에서도 그러니까 심부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지만 병은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심부전 중에서도 그냥 밖에서 생활 잘 하시면서 외래로 다니시면서 그냥 먹는 약 드시면서 일상생활 불편감 없이 하시는 그런 심부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오늘 내일 하면서 중내 산해 하면서 저한테 입원해서 이제 이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아까 보여드렸던 인공호흡기를 넣고 에크모란 장비를 넣고, 그러니까 이게 병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병의 상태 자체가 제가 여기 급성 또는 중증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말했던 그래도 심부전이긴 하지만 그럭저럭 피를 짜내면서 살 수 있으면 저희가 이제 이거는 그냥 외래에서 볼 수 있는 심부전이고, 이게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환자가 도저히 생명이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을 저희가 이제 중증 심부전,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맡아서 보는 거고, 그로 인해서 환자가 생명이 잘 유지가 되지 않고 혈압이 잘 유지가 되지 않고 그런 상황을 심장성 쇼크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상태에 대한 얘기라면 이제 질환 중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보면 그래도 가장 많은 이제 심장 중환자실에 들어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급성 심근경색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성 심장 정지. 그 다음에 이제 급성 심장 정지도 놓고 보면 얘도 하나의 질환명은 아니죠.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지 간에 심장이 멎은 상태를 저희가 급성 심장 정지, 그리고 제가 뒤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급성 심장 정지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단일 질환도 바로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한 부정맥, 이런 환자들이 이제 심장 중환자실에 들어오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여러분들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굉장히 좋은 논문에 실렸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심장성 쇼크 있죠. 그러니까 심장성 쇼크.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보호자분들을 만나게 되면 방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면담 시간을 길게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밖에서 외래에서 저희가 보는 환자분들이야 환자가 중증도가 심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되지만 이렇게 들어오실 정도가 되면 굉장히 환자들이 중증도가 높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통계적인 수치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걸 들으시는 환자든 아니면 주로 보호자분들이
이걸 지레 포기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제가 치료를 하시기 전에 제가 치료를 얼마나 잘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인 통계가 적어도 이렇다. 이 질환 자체가 이 정도쯤은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서로 저희가 기대치가 비슷한 거지. 보호자분들께서는 이 환자 뭐 적당히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치료하고 나면 당연히 살아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환자가 오히려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서로 이게 기대치가 말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보시면 심장성 쇼크,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심장성 쇼크의 병원 내 사망률이 35%에 이릅니다. 35%. 그러니까 지금 이 어마어마하게 의학 발전이 이루어진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도 이게 지금 심장성 쇼크가 있는 환자들의 병원 내, 그러니까 퇴원도 못하고 사망하는 비율이 35%. 그러면 여기에 오히려 뭐 급성 심장정지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에크모까지 넣고 이런 환자들의 사망률은 50%가 넘어가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최선의 치료를 분명히 다 하겠습니다만 이 환자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만 저희가 적어도 기대치를 비슷하게 하고선 저희가 치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통계치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이제 들어오는 질환들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면 심장의 외부 구조는 이런 식으로 모양이 생겼어요. 심장은 아까 주로 혈관들이 나가고요. 심장 겉에 보면 이렇게 보면 주로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심장은 여러분들 그리면 빨간색 하트 그리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상이고요. 여러분들 실망하실 거예요. 그거는 아주 애기들, 갓 태어난 애기들의 그런 심장이나 빨갛고 이렇게 예쁘게 생긴 거죠. 아마 연세 좀 웬만큼 드신 한 60세 되신 분들의 아마 심장을 저는 예전에 이제 의과대학 다닐 때 이 해부를 해볼 때 열어보면 기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심장 주변은 굉장히 그 심장 주변을 심장 지방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지방이 뭐 얇은 게 아니라요.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심장 지방막이 이 심장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트처럼 빨간 이런 예쁜 게 아니고요. 누리끼리한 이런 것들이 이제 심장을 열어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럼 지방이, 물론 지방이 많아 좋을 건 없겠지만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어요. 물론 그 심장 지방에서부터 염증이 비롯되기 때문에 그 심장 지방이 두꺼운 경우에 뭐 심장이 이제 어떤 심장 질환이 잘 생긴다. 그런 연구 보고들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갈비뼈를 열고 보면 심장이 바로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심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물론 갈비뼈가 보호해주고 있긴 하겠지만 우리 앞쪽 부분은 그렇게 살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심장은 굉장히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지방층 같은 것들이 심장을 좀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완충막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보고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심장의 겉부분을 바로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혈관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심장 자체는 전신에다가 피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장에서 이런 대동맥 같은 큰 혈관들이 뿜어져 나가죠. 이렇게. 제가 이제 보통 일반인분들께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우리 서울에서부터 이제 보통 보면 지방까지 가기 위해서는 경부고속도로 뭐 이런 큰 고속도로가 뻗어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국도라든지 이런 게 뻗어나가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게 뻗어나간다. 그런데 심장도 저도 장기니까 저도 제가 뭐 남만 좋은 일만 시키면 되겠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심장 자기 스스로가 먹고 살아야하기 위해 필요한 혈관이 바로 이 대동맥에서부터 나오는 혈관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관상동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관상동맥,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심장 스스로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혈관이라는 거고요. 근데 이 대동맥은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그거에 비하면 우리 관상동맥은 사이즈가 기껏해야 한 5mm 그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찌꺼기가 끼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게 이제 우리가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심장 내부를 이렇게 열어보면 그 안에는 제가 보여드렸던 아까 판막, 서로 이제 방과 실 사이를 통하는 이런 문 같은 것들이 있는 게 그거고요. 그리고 환자가 기형이 없다면 오른쪽과 왼쪽은 이런 격벽에 의해서 완전히 막혀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은 절대로 통해서는 안 돼요. 왜? 아까 오른쪽은 우리 몸에서 제일 더러운 피가 모이는 곳이고 왼쪽은 제일 깨끗하게 전신에 나가기 직전에 가장 깨끗한 피가 모여있는 곳인데 이게 섞여버려서 만약에 막 뒤죽박죽 별로 깨끗하지 못한 피가 되면 오른쪽은 별로 아쉬울 게 없겠지만 물론 오른쪽에 또 문제가 생기지만 왼쪽은 그 더러워진 피를 전신에 공급하게 되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과 왼쪽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혹시나 뭐 이제 병원에 가시거나 그러면 관상동맥이란 얘기를 아마 들으실 거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상동맥은 심장 스스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흐르는 그런 혈관이에요. 그럼 이름이 왜 관상동맥일까? 이 관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영어로는 코로너리 아터리. 아터리라는 말은 동맥이란 뜻이고요. 코로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관상동맥을 한자로 쓰면 이 관상동맥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관자는요, 우리가 왕관, 멸류관 뭐 이렇게 관할 때 쓰는 이 갓관자 이게 쓰는 거고요. 상자는 모양 상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왕관 모양 이런 동맥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정서에는 이게 왜 왕관 모양인지를 알지 못해요. 이거는 아까 보면 요 심장에서 제가 CT를 찍어서 심장만 제거하고 이 관상동맥 모양만 보여드리면 약간 무슨 도라지나 뭐 산삼 모양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모양이 되는데 여러분 이 모양 보시면 이거 이제 우리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대건식 때 썼던 왕관 모양이래요.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그러니까 서양인들의 모습에서는 저게 바로 왕관의 모양인 거죠. 그래서 앞에 코로나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들은 이 라틴어는 이제 왕관, 어떤 이런 왕권 이런 걸 상징을 하죠. 실은 지금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왜 코로나 바이러스냐면 얘를 현미경으로 보면 겉에가 이렇게 약간 스파이크 이제 이 바이러스 바깥쪽에 보이는 모양이 약간 왕관 모양처럼 생겨서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란 말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 혹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여기 핸델이라는 작곡가의 코로네이션 앤썸,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보통 대관식 미사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아마 클래식 음악 잘 모르시는 특히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의 그 제일 최고의 그런 경기 그 뭐죠? 그 우리 챔피언스 리그 있잖아요. 챔피언스 리그의 이제 주제가 나오는 그 막 웅장하게 빵 울려 퍼지는 그 음악이 바로 요 대관식 미사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란 말이 들어간다는 게 바로 왕관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뭐 적어도 나이가 드는 것만으로도 몸이 이제 찌꺼기가 쌓이는 거고요. 거기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같이 있게 되면 여기에 이제 점점 이런 찌꺼기가 쌓이게 돼요. 그럼 이런 찌꺼기가 쌓이게 되면 이 찌꺼기는 처음에는 혈관을 조금씩 막아갈 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하게 막히기 전까지는 우리가 별로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드려요. 우리가 8차선 도로에 처음에 한 1차선, 2차선 정도 도로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정체가 막히거나 뭐 거기를 이제 도로를 이렇게 막 폐쇄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면 6차선 정도가 뚫려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처음에는 증상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점점 심하게 이제 막혀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8개 차선 중에 한 4개 차선 정도, 한 5개 차선 정도를 막았어요. 그렇다고 치면, 근데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항상 같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광화문 도로가 그렇게 막혀 있는데 8개 도로 중에 5개 도로가 막혀서 3개만 뚫려 있어요. 분명히 많이 막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 3시에 거기를 운전하고 간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차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8개가 뚫려 있건 3개가 뚫려 있건 하물며 1개만 뚫려 있어도 별로 막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 출근 시간에 러쉬아워예요. 8개 중에 다 3개만 막혀서 5개만 뚫려 있다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 차 엄청 막힐 거예요. 이게 제가 정확한 비유인 게 여러분들이 혈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그냥 그 새벽 시간 이게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그냥 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쉬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편하게 누워서 쉬고 계실 때 혈관이 웬만큼 막히기 전까지는 별로 증상이 없어요. 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피가 몸에서 빨리 흐를 일이 없는 거죠. 쉴 때는. 근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이제 운동을 한다든지 등산을 간다든지 아마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 몸에서 피가 엄청나게 빨리 막 흘러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피가 빨리 흘러야 되는데 혈관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는 분명히 쉴 때는 괜찮았었는데 이게 이만큼 막혀 있으니까 그제서야 증상을 느끼는 이런 상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러쉬아워 상황에서 차가 막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혈관이 꽤 심하게 막히기 전까지도 여러분들이 아마 근데 그런 분들도 웬만하면 보통 증상이 이렇게 생겨요. 보통 협심증 증상들이 보면 계단을 막 심하게 올라가거나 등산할 때 가슴이 조금 뻐근하게 아프거나 하다가 조금 앉아서 쉬면 괜찮아요. 그래서 실은 제가 병원에 안 왔어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 이유가 바로 이런 기전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혈관이 막혀 있는 이 부분이 가만히 고정되어 있을 때에 한해서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막힌다는 게 물론 진짜 심하게 막혀서 90%가 막히면 당연히 증상을 아무 때나 이제 심하게 느낄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막힌 정도가 절반밖에 안 막혀 있다 하더라도 이 안에는 혈관이 만약에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찌꺼기는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또 말씀드려요. 여러분 혹시 여드름 한번 짜보신 적 있죠? 여드름. 처음에 여드름이 딱 생겼을 때는 아마 여러분 괜히 그때 섣불리 짜려고 하면 안에가 딱딱하고 아프기만 해요. 진짜 짜도 안 나오죠. 왜 그럴까요?
겉에가 아직 피부가 이 껍질이 두껍잖아요. 그리고 안에가 아직 골마 있는 부분이 얼마 안 되니까 짜려고 해도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하면 얘가 점점 꺼지면서 벌써 뭐가 이렇게 뽀락지가 보이죠. 그때쯤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한번 뭔가 짜도 되겠다. 그때 보면 이제 껍질이 뭐 얇아지면서 안에 염증이 꽤 커졌을 때 팡 짜면 안에서 뭐가 팡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 비유가 왜 틀리지 않았냐면 여러분들 이런 혈관 안에 들어있는 찌꺼기는 뭔가 굉장히 딱딱할 것 같죠. 이 찌꺼기 실제로 보면 이렇게 문드러질 정도의 약간 진흙.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드름 짜고 보면 이렇게 휴지로 묻혀보면 조금 지저분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문드러지잖아요. 똑같아요. 그 정도의 딱딱한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자른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혈관도 안에 있던 부분이 이 껍질이 점점 안에 게 커져나가면서 껍질이 얇아질 때 어떠한 이유에 있었든지 간에 근데 이 껍질이 그 이후에 이 껍질이 팡 터지면 안쪽에 있는 물질들이 밖으로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왜 문제가 여기서부터 되냐면 분명히 저는 처음에 이 혈관이 심하게 막히지가 않은 상태였다 쳐요. 그러면 평소에 때 증상도 별로 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터지냐면 여러분들 혹시 우리 몸이 피가 계속 흐르고 있지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피는 왜 굳지 않을까? 내가 상처 나서 나온 피는 굳지만 우리 몸에 있는 피는 굳지 않으니까 계속 흐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 밖에서 선지도 보신 적 있을 거고요. 그쵸? 우리 몸은 왜 그러냐면 피는 끊임없이 흘러야만 되고요. 이게 혈관 밖으로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 이거 우리 몸에서는 이 피를 우리 몸에 있는 물질로 인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응고 시스템, 피를 굳게끔 만드는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피를 굳게끔 만들어 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의 혈관 안쪽은 굉장히 얇은 막으로 코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찌꺼기도 잘 끼지 않고 처음에는 그렇게 피가 잘 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찌꺼기가 차 있는 이런 내부는 이렇게 노랗게 들어있는 부분은 우리 몸에서는 이 혈관 안쪽에서 얘는 외부 물질이에요. 외부 물질. 근데 어느 순간 근데 얘는 왜 아직은 피가 굳지 않죠? 이 아까 말씀드렸던 혈관 벽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얘가 탁 터져서 나오는 순간 얘가 노출돼 버리면 그 양과 상관없이 우리 몸에서는 순식간에 우리 몸에 있는 응고 시스템, 여러분들 피나면 얼마 있다 금방 굳어버리잖아요. 안에 피가 굳는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을 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순간 피가 생기는 굳어버리는 그걸 우리가 혈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혈전. 그러면 갑자기 혈관이 퍽하니 막혀버리는 상황. 이게 바로 급성 심근경색의 기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막히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방금 이 사진은 굉장히 좋은 논문에 실렸던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급사를 해서 이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부검을 했던 그런 사진이래요. 근데 그 부검을 해서 딱 보니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환자들 부검해보면 저도 예전에 의과대학 다닐 때 방학 기간에 이제 저기 국과수 나가서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 부검을 하면 심장을 이렇게 다 드러내고 심장에 있는 관성동맥을 이렇게 다 드러낸 다음에 그걸 칼로 관상동맥을 몇 미리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 이제 안에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면 이 혈관이고요. 여기 보이는 이렇게 염색된 부분이 이게 이제 아까 보였던 제가 찌꺼기가 있었던 부분이고 찌꺼기가 터져 나오면서 안에가 빨갛게 혈전으로 막혀 있는 구조가 관련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부검을 해보면 이 사람은 이 급성 심근경색에 의해서 혈관이 갑자기 막히면서 이제 사망하시게 된 그런 부분에 이제 보통 속하게 되는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성 심근경색이 생기거나 뭐가 생기면 갑작스럽게 우리가 심장이 멎는 급성 심장 정지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급성 심장 정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저희가 하는데 말 그대로 갑자기 심장이 멎었다는 뜻인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심장이 멎었다는 거는 진짜 심장이 하나도 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멈춰있다 라는 뜻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급성 심장이 그냥 가만히 멈춘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심장 정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심장의 기능이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히 심부전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심장이 전혀 피를 밖으로 짜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리듬이 심실세동이라고 하는 그 급성 심정지를 일으키는 그런 리듬인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심장이 완전히 멈춘 건 아닌데 심장이 버르르 이렇게 떨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이 벌떡 이렇게 맥박에 맞춰서 피를 짜줘야 되는데 심장이 이렇게 버르르 이렇게 떨리듯이 그러니까 심장을 짜는 역할도 못하고 우리 가끔 보면 근육도 이렇게 떨릴 때 이렇게 떨리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심장이 떨려서 피를 짜내지 못하는 상황. 이게 바로 우리가
급성 심장 정지에 해당되는 심실세동 리듬이고요. 실은 완전히 심장이 멎어버린 것보다 이렇게 심장이 떨리러 오는 부정맥이 훨씬 많고요. 이런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급성 심근경색이나 이제 이럴 때 갑자기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언론을 보거나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뭐 블로그 같은 데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면 급성 심장 정지 또는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급성 심장 정지가 가장 정확한 용어예요. 근데 이제 이거 용어들을 저희가 이제 조금 일반인 분들께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뭐 돌연사, 급사, 이제 뭐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뭐 다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게 그러면 뭐 돌연사 또는 뭐 급성 심정지, 급사를 뭐 예측하는 뭐 이렇게 뭐 증상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겠지만 실은 그건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방금 보여드렸던 이 심실세동은 나오는 순간이 바로 급성 심정지예요. 뭐 제가 증상을 느끼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급성 심장정지의 전조 증상이라는 건 실은 엄밀히 말하면 없어요. 이건 이게 나오는 순간 그냥 심장이 멎어버리는 거니까 뭐 제가 통증을 느끼고 뭐 왜 이러지 이게 심장 정지가 오려나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찬찬히 보다 보면 제가 뒤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급성 심장 정지를 일으키는 가장 많은 원인들이 급성 심근경색이나 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심부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갔던 뭐 가슴이 너무 뻐근하게 아프게 점점 가라앉지 않고 계속 간다든지 결국 이제 그건 심근경색에 대한 증상을 말씀하시는 거고 결국은 그렇게 급성 심근경색이 심하게 될 경우에 심정지가 나오는 경우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급성 심장 정지의 전조 증상이라는 건 없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급성 심근경색의 증상이 심한 걸 가지고 이 환자는 그럼 증상이 심했으니까 이 환자는 급성 심근경색인데 심정지가 온다든지 아니면 누구는 안 온다든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급성 심정지가 오기 전에 그 병인 급성 심근경색을 저희가 미리 치료해야만 심정지가 오는 걸 예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급성 심근경색의 증상이 이미 있을 때 빨리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저희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같은 급성 심근경색을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조금 가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더니 급성 심근경색이네요. 시술 받으셔야 돼요. 뚫고 그냥 치료받으시고 뭐 얼마 안 있다가 며칠 만에 퇴원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고 심정정지로 들어오시는 것들이 이유가 있는 것들은 같은 병이라더라도 그 스펙트럼이 너무너무 넓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제가 설명드리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보호자분들께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심근경색 환자분이 있는데 그분은 왜 며칠 만에 퇴원 잘 하시던데 제 남편은 왜 이렇게 못 살고 내일이면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아까 이게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우리 정상 심전도는 보면요. 이제 뭐 자세하게 보실 필요 없지만 여기 바늘처럼 뾰족하게 보이는 게 맥박이 사람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보이는 그런 맥박을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당연히 정상 심전도, 누구의 심전도를 갖고 왔겠어요? 당연히 제 심전도를 제가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심전도 모양이고요. 맥박도 아주 좋고 심전도도 아주 좋습니다. 저는 건강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번 한 번이 맥박이고 이게 망가져서 이렇게 바들바들 떨리는 상황이 바로 심실세동이라고 하는 심정지 당시의 리듬이고요. 이 심실세동으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한 3분의 2 정도가 심실세동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까 보면 제 정상 맥하고 비슷하죠. 정상 맥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맥박이 굉장히 느리면 그러니까 한 번 짜는 건 좋지만 짜는 건 잘 짜지만 맥박이 너무 느려버리면 우리 사람의 정상 맥박은 보통 그러니까 사람이 쉬고 있을 때 1분에 보통 60번에서 100번 정도 사이로 맥박이 뛰는데 맥이 한 번에 한 20번밖에 안 뛰면 심장이 제대로 피를 공급할 수 있겠어요? 그러거나 여기 보시는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아까 심장이 완전히 멈춰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이것만 우리가 심장 정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저희가 사망 선언을 할 때 완전히 멈춘 상황이고요. 이 심실세동 자체가 바로 심장 정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보면 저렇게 심실세동이 있게 되면 저희가 밖에서 전기 충격이라는 걸 줘야만 저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전기 충격. 영어로는 저희가 defibrillation, 우리가 쉽게 일반 용어로는 전기 충격 이런 말을 쓰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앞에 뭐 디카페인처럼 앞에 D를 붙이면 이거를 이제 없앤다는 뜻이죠. 그래서 fibrillation, 세동이라는 거를 없앤다는 뜻이 재세동이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 재세동을 하는 과정과 심실세동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컴퓨터 쓰시다 보면 갑자기 컴퓨터 버그 나면서 갑자기 컴퓨터 멈출 때 있죠. 안 겪어보신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멈추죠. 그걸 심실세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버그 났을 때 아무리 두들겨도 컴퓨터 안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시면 컴퓨터가 돌아오나요? 여러분들이 Alt Del 눌렀다 키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잠깐 뭐 재부팅 다시 했다 하시면 다시 멀쩡하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이 심실세동은 분명히 뭔가 심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전기가 나온 전기 회로가 리셋, 지금 방금 전에 누가 이렇게 써주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리셋입니다. 다시 리셋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전기 충격을 빵 쳐주면 아주 강한 전기를 줘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는 과정이 바로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돌아올 만해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심장이 그러면 이제 멀쩡하게 다시 살 수도 있는 과정이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다시 멀쩡하게 돌아오더라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근본적으로 심실세동 같은 걸 일으키는 원인 자체를 저는 빨리 치료를 해줘야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가령 급성 심근경색을 예를 들자면 막혀있는 혈관을 지금 빨리 뚫어주지 않게 되면 심실세동이 없어지지 않겠죠. 계속 나오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 치료를 계속 해야겠지만 빨리 시술실로 옮겨서 그 막혀주는 치료를 뚫어주는 시술을 저희가 해야만 저희가 이제 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반응이 될 거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래도 이 심실세동이 나올 때는 빨리 전기 충격을 해준다. 여러분들 리셋하는 과정과 똑같다.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심장이 멎어버리게 되면 이때는 실은 살리기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같은 심장 정지 환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심실세동 상태로 들어오는 환자들의 생존율이 이렇게 완전히 심장이 정말 멎어서 이렇게 플랫, 일자로 보이는 환자들보다 훨씬 더 생존율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히 정말 심장이 멎어버린 거고, 저거는 그래도 뭔가 심장을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지금 뭔가 이제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잠깐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제가 요즘 보면 의학 드라마 같은 것들도 보면 굉장히 재현율이 높아졌고요. 예전에는 의학 드라마 하면 말이 의학 드라마지 병원 안에서 이렇게 연애하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보면 굉장히 수술씬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정밀하게 많이 하는데 안 바꾸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못 바꾸는 건지 안 바꾸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가끔 보면 항상 의학 드라마다 항상 등장하죠. 전기 충격 샥 빵 하는 거 나오는데 그때 혹시 리듬 보신 적 있어요? 리듬 보면 항상 이 일자 리듬일 때 전기 충격을 이렇게 쳐요. 이렇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요즘 의학 자문도 많이 바꿔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라 아마 뭔가 이렇게 심실세동처럼 보이고 있으면 이거는 뭔가 심장이 뭐게 의학적인 드라마적인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심장이 딱 멈춰 있으면 누가 봐도 딱 뭔가 이렇게 사람이 확 심장이 멎은 느낌이 나니까.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때 심장이 완전히 멎어 있는 일자일 때는 절대로 저걸 치지 않습니다. 치면 오히려 심장만 더 악영향을 주는 거죠. 왜? 제가 얘기했죠. 전기 충격은 재세동, 심실세동이 있는 걸 없애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심실세동이 있을 때만 친다라는 것들 이제 드라마 보시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장 정지 현황을 조금 말씀드릴까 해요. 우리나라의 이제 심장 정지 현황.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만 급성 심장 정지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이 직접 관리를 해서 매년 말에 이제 이런 것들을 1년간의 어떤 통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사를 작년 그러니까 2021년 12월에 발표했던 거고, 이건 2020년 자료겠죠. 10만 명당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2020년에 1년 동안 급성 심장 정지로 사망한 사람이 3만 한 2천 명가량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병원 안에서 심장 마비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하물며 병원 문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심장 마비가 없었다가 병원 문을 통과하자마자 심정지가 된 사람들은 여기 포함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통계적으로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은 그런 환자들 굉장히 많죠. 실은 제가 실제 보는 환자들도 분명히 응급실에 들어올 때까지는 멀쩡했다고 하지만 실은 그게 멀쩡한 거겠어요. 병원에 들어와서 20분 만에 응급실에 대기하고던 중에 갑자기 이제 심장 정지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일단 어쨌든 되는 경우가 3만 2천 명가량이라면 남자가 훨씬 많아요. 당연히 남자가 거의 한 80%, 여자가, 이건 80%가 아니라 전체 이거는 그 명수고요. 남자가 보통 한 70% 가까이 되고 여자가 30%. 이거는 이제 10만 명당의 명수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명당 한 60명 정도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정도 비율이 되는 거고요. 보면,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급성 심장정지 환자를 제가 이제 받으면 당연히 보호자들이 연락받고 당연히 많이 오시겠죠. 환자 보호자 한 분 오시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대출동을 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제가 이제 면담을 시작할 때쯤 되면 얘기를 시작도 하기 전에 보통 보시면 보호자분들이 저한테 첫 번째 질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안 와닿으시겠지만
혹시 우리 환자는 언제쯤 깨어날까요? 한 일주일 있다가 깨어날까요? 제가 말도 꺼내기 전에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리는 이 표가 뭔지 아세요? 이 표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2020년 전 세계에서 의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의 2020년 자료인데 이게 바로 급성 심장 정지 이후의 생존율이에요. 생존율. 그래도 제일 높았을 때 2019년이 8.7%. 무슨 말이냐면 100명 중에 9명만 살아서 나가고 91명은 돌아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나마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병원 구하기가 쉽지 않고 심폐소생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되려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의학이 발달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100명 중에 9명 정도만 살아서 나가고 채 10명도 못 돼 90명 정도가 사망하는 게 지금 급성 심정지의 치료의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 좋아. 이제 살아는 있다고 쳐보죠. 그런데 급성 심장전지가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제가 심장을 살릴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뇌가 회복을 하느냐. 심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장기여서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도 하물며 지금 제 환자분들 중에는 심장 기능이 정상 사람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뭐 아주 정상적으로 산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아무튼 멀쩡하게 일상생활 하시면서 제 외래로 한 3개월에 한 번씩 약 타드시면서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뇌는 3분의 1은 그냥 절반만 나가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궁금하시죠? 제가 뒤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뇌 기능이 살아있어야 그래도 적어도 제대로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뇌 기능이 회복한 정도가 바로 이 표고요. 보시자면 아까 제가 생존율이 100명 중에 2020년을 예를 들자면 한 8명 정도라면 뇌 기능이 멀쩡하게 회복해서 태어나시는 분은 5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연한 지금의 현실이에요. 엄연한 현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치료를 잘하고 못하고 여기서 조금 더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급성심정지가 이미 발생해 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치료에 있어서의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심정정지는 제가 이제 주로 이런 환자를 치료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기도 하겠지만 환자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우리가 미리부터 그러니까 심정지 자체를 예방한다기보다 아까 제가 심장정지를 그나마 우리가 일으키는 병들, 아까 급성 심근경색 또는 아까 심부전 같은 숨차는 증상 같은 것들이 생기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그런 환자들이 생기면 빨리빨리 병원에 미리미리 가서 치료를 한다는 거고요. 그건 이제 병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제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을 별로 이렇게 그냥 왜냐면 고혈압이나 당뇨는 아무런 증상이 없거든요. 이것들을 그냥 별로 시원치 않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물며 어디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환자가 굉장히 이것도 실은 제 보호자가 하시는 얘기예요. 와서 우리 남편은 고혈압하고 당뇨하고 담배 피는 거 말고는 아주 건강하게 잘 살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고혈압, 당뇨, 남자 나이가 대략 한 60세, 담배 피는 이것보다 더 심혈관 위험을 갖고 있는 환자는 없어요. 이걸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이란 정의 자체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 잘 먹고 제가 오늘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건강한 건 아니죠. 게다가 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1년마다 건강검진을 잘 해주고 있지만 그런 검진 같은 것들은 주로 이제 암 같은 것들을 발견하는데 이제 되게 특화되어 있는 검사들이죠. 피검사에서 뭐 콩팥 기능이 괜찮은지 간 수치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은 하지만 심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항목들이 별로 포함된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은 본인이 증상이 생겼을 때 미리미리 가서 검사를 받거나 아니면 설령 본인이 증상을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혈압, 당뇨 또는 뭐 흡연을 하시는 그런 것들이 고혈압이나 또 당뇨 같은 게 굉장히 오래되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심혈관 리스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미리미리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은 저한테 다니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렇게 위험인자가 그러니까 모든 고혈압 환자 당뇨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험인자가 높은 분들은 제가 적어도 한 3년, 5년에 한 번씩은 심장검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뭘 발견되다 보면 거기는 치료들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들이어서 이게 엄연한 우리나라 현실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제가 신경학적인 결과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런 거 좀 궁금해 하시죠? 뇌사와 식물인간은 뭐가 다른가요? 이제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식물인간이라는 건 우리 뇌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실제 지금 숨을 쉬는 것도 제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저 자고 있을 때도 숨을 쉬잖아요. 우리 몸에는 이 머리에는 숨을 쉬게끔 하는 중추도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마 누가 가까이 뭔가 물건을 확 당기면 갑자기 눈이 이렇게 딱 감겨지잖아요. 이런 것들 자체가 다 당연히 우리 몸에서 반사를 일으키는 다 뇌 안에 있는, 뇌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뇌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기본적인 생명을 관장하는 중추가 있고요. 제가 지금 말해서 의식이 깨어서 여러분과 얘기를 하는 의식 같은 걸 담당하는 그런 중추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쪽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호흡을 한다든지 생명을 유지시키는 중추는 살아있는데 제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중추는 다 나가버려서 환자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잠들어 있는 상황과 비슷한 거죠. 살아는 있는데 전혀 의식이 없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쉽게 식물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중추까지도 다 손상을 입어서 곧 얼마 안 남아있는 생명이 뇌가 완전히 손상을 입은 그걸 저희가 이제 뇌사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제가 방금 보여드리는 논문에서 CPC5라고 하는 단계가 뇌사, 사가 식물인간.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웬만큼 우리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신경화학적이라는 게 1, 2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식물인간 정도의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아까 보면 생존율에는 포함이 되지만 이 사람은 뇌가 회복되는 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급성심정지가 이미 발생을 해서 입원을 하게 되면, 뭐 입원까지 못 오고 그냥 바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지만 뇌가 멀쩡한 채로 살아서 나가시는 경우는 5명에서 6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암울한 현실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건 제가 나왔던 표니까 지역별 급성 심장정지 생존율을 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서울이 제일 높고요. 전체적인 경향성을 놓고 보자면 아까 제가 전체적인 나라 생존율은 7.5%인데 대부분이 보면 대도시가 조금 생존율이 높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지방 쪽이 조금 생존율이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도시가 뭐 제가 여기서 그것까지 정확하게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대도시가 뭐 지방에 비해서 조금 인원들이 젊은 분들이 좀 더 많죠. 그러니까 이 지역일수록 좀 더 고령 인구가 많을 거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큰 의료 시설들이, 그리고 뭐 하물며 서울에만 해도 이렇게 저희가 대학병원 같은 거의 틈난 데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급 환자를 만났을 때 바로바로 갈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 좀 잘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아마 이런 생존율 같은 것들을 나누게 되는 그런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요. 그래도 고무적인 거는 제가 거의 교수를 시작했던 2010년대 초반, 저는 이제 그때도 급성 심정지를 봤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일반인 심폐소생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환자들이 병원에 들어와서 이제 저한테 오시게 되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살려드리지만 이미 환자가 앞에 심장정지가 발생을 하면 심장정지 환자는 자기가 걸어서 병원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119 신고를 하실 테고 119가 아무리 빨리 와도 10분이에요. 그럼 그 10분까지의 시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10분 동안 그냥 119만 불러만 놓고 가만히 아무도 그 환자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런 환자는 거의 아무리 119가 와서 빨리 한 10분 만에 와서 환자를 데리고 병원에 와도 살릴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옆에 계신 분께서 발견하셔서 일반인 심폐소생술이라도 진행을 해주시고, 더 좋으면 당연히 우리 자동 제세동기까지라도 해주시면 그건 진짜 우리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전 세계 서구권 국가, 어느 정도 나라가 발전된 국가들끼리는 거의 생존율이 비슷비슷한데, 확실히 저쪽 북유럽 국가들하고 이런 데들이 우리가 심폐소생술 생존율이 높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한 3년인가 4년 전쯤에 이제 저 외국에서 열리는 그런 급성 심정지 이런 치료에 있는 것들 어떤 그 익스퍼트 어떤 미팅을 간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덴마크 저 북유럽 쪽을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당시가 제가 이때였거든요. 우리나라 그때 일반인 심폐소생술 비율이 한 20%도 될까 말까. 근데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데가 일반인 심폐소생술 비율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가 이미 차이가 바뀌는 거죠. 우리나라가 뭐 절대로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의료 그게 떨어진 나라는 절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누군가 주변에서 뭐 갑자기 급성 심정지로 쓰러지는 환자가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진짜 이 가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가슴 한가운데를 열심히 가슴 압박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는 항상 이렇게 저희가 호흡하는 것들 자체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들도 여러분들이 그게 쉽지 않으시면 저희가 가슴 압박만이라도 좀 충분히 해주시면 저희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심정지 같은 것들은 뭐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사들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제 같이 잘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이렇게 조금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리면서 조금 질문들이 말씀 못 드리는 분들이 있어서 질문 같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제가 저 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중환자실에서 욕창 관리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마 보호자분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까운 거 저희가 알고 있지만,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중환자실에 들어오시는 환자분들 자체는 뭐 제가 중환자실 상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 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스스로 우리가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어디 욕창 같은 게 생길 일이 없죠. 그런데 중환자들은 특히 혈압이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몸에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 우리 몸은 스스로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장기, 뇌나 심장 이런 부분들로만 피를 더 공급해주는 역할들을 하고요. 우리한테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피부라든지 뭐 위장관 이런 쪽으로는 피가 덜 가게 돼요. 그러니까 피부가 되게 이렇게 약간 좀 차가워지고 하는 이유도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인 거고요. 거기다가 환자가 중환자실에 있으면 아무리 간호사들이, 제가 실제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간호사들이 하루에 몇 번씩 환자를 뒤집고 이런, 그러니까 포지션 변화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갖고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우리는 몸을 계속 움직일 수 있지만, 근다고 해서 뭐 간호사들이 달라붙어서 환자를 1시간마다 계속 돌릴 수 있는 것들은 또 아니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 정해놓곤 하겠지만. 그래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 자체, 그리고 어떤 지금 상황이신지 모르겠지만 환자가 몸을 끊임없이 움직이지 못하,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이 뭐 밖에를 침대 밖으로 나가서 어딜 돌아다니시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실은 욕창 자체가 잘 생기고, 욕창이 생긴다 하더라도 욕창은 특별한 치료 자체가 없거든요. 적절하게 혈압을 잘 유지시키고 거기를 적절하게 더 악화되지 않게끔 소독 같은 거 해주는 거지, 욕창 자체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거나 그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으신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조금 드리는 거고요. 여기 빛나는 별님이 말씀 주셨던 게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다른 곳이죠. 네, 엄연히 다른 곳이죠. 그러니까 응급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병원 밖에서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 밖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외래 진료를 예약하셔서 가셔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외래 진료고요. 근데 내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하물며 아까 급성 심장정지 환자들은 외래를 잡아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 급하게 들어가시는 곳이 응급실. 그리고 이제 응급실에 들어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뭐 응급실 환자분들 중에 그냥 괜찮은 분들은 거기서 퇴원을 시킬 수도 있고, 거기서 좀 이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일반 병동으로 입원을 시키고,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중증 질환이다라고 하면 중환자실로 오시고 이제 거기서 치료를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그러니까 비건님이신가요? 뭐 암 치료 후에 정기 검진으로 가끔 흉부 CT를 촬영하는데 정상 결과면 심장도 문제 없는 상황인가요? 패전이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심장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아까 제가 심부전 말씀드렸잖아요. 그로 인해서 폐에 물이 차는 상황까지 생기면 저희가 엑스레이나 CT를 찍으면 나오겠지만, 심장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심장 기능에 아주 어마어마한 이상을 일으켜서 폐에 물을 찰 정도까지가 아니라면 CT를 본다고 해서 거기서 이상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질문 주신 분께서 심장 질환이 걱정되신다 하시면 그때는 심장에 관련된 검사를 받으셔보시고 그쪽 진료를 받아보셔야만 저희가 이제 그쪽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또 여러 가지 질문들 한번 볼까요? 뭐 조금 더 올려주시면 노화가 원인으로 심장에 다른 질병 없이 기능만 저하되기도 하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잘 보시면 노화가 원인으로 심장에 질병 없이 기능, 그건 당연히 가능한 얘기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심장은 이렇게 아까 심장이 이렇게 피를 짜내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피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심장에 질병이 없으시면 이 심장이 짜내는 능력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될지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젊었을 때 아무리 탱탱하고 이렇게 하얗고 예쁘던 피부도 나이가 들면 거무튀튀해지고 이렇게 뭐 쭈글쭈글해지고 하는 것처럼 심장도요. 이게 나이가 점점 들면서 생기는 변화가 이 심장 근육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병이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폐에서부터 피를 받아들이는 능력, 아까 안쪽에 그걸 이제 폐의 심장의 이완 기능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단순히 심장 때문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 혈관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아무리 뭐 달리기를 열심히 잘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혈관도 점점 딱딱해지는 변화가 생기면 그에 대한 2차적인 기능으로 인해서 이 심장이 그런 능력이 점점 딱딱해지는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숨찬 증상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고혈압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데 고혈압은 분명히 질병이 맞긴 하겠지만 고혈압은 아주 고혈압의 가장 많은 원인은 노화예요. 그러니까 젊어서 고혈압이 생기는 분보다 당연히 연세가 많아지시면 고혈압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 왜?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는 변화가 점점 나이가 들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딱딱해지고 거기에 이제 찌꺼기 같은 게 생기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맥경화란 말이 뭔가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에서 찌꺼기 같은 게 끼면서 심장이 점점 딱딱해지는 변화가 생기는 게 동맥경화. 그게 바로 고혈압의 기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게 자연스럽게 온 것.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공호흡기 제거가 가능할까요? 자발호흡 연습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아마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한다. 근데 이제 이것도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게, 그러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인공호흡기를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인공호흡기는 입을 통해서 넣는 관이 있는데 이 관을 너무 오래 가지고 있게 되면 이게 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에다가 저희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제 기관 절개라는 걸 해서 해요. 근데 폐 기능 자체가 괜찮고 스스로가 숨을 쉬는 기능 자체가 잘 보존이 되어 있으면 그분들은 그렇게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의식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게 숨 쉬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숨 마시면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들 보시면 가래 같은 거 있잖아요. 가래를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해서 가래도 뱉어내고 하지만 의식이 없는 분들은 아마 가래 같은 걸 뱉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간호사들이나 이렇게 해서 가래를 거기서 다 이렇게 석션이라고 해서 빼내는 역할 같은 것들을 하는데 그게 충분치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말씀 주신 것만 가지고는 쉽지가 않은데 인공호흡기는 본인 스스로가 숨을 쉴 수 있는 능력 자체만 되어 있으면 그 능력이라는 게 본인이 숨을 쉬는 자체가 거나 그 다음에 폐 자체가 기능이 돼서 적절한 산소 수치 하에서도 숨을 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건 뗄 수 있는 게 되겠지만 그건 이제 제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제가 몇 개만 조금 받으면 호두 과자님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 공공장소에 비치된 AED 아까 제가 자동 제세동기는 몇 분 안에 써야 효과가 좋나요? 몇 분이 아니죠.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죠. 짧으면 짧을수록 그러니까 심정지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당연히 좋은 거고 당연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하더라도 빨리 돌릴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1분 안에만 심실세동이 있어서 1분 안에 뻥 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후유증 없이 멀쩡하게 살아서 나갈 확률도 진짜 높아져요. 그러니까 제세동기는 여러분들께서 요즘은 아예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웬만큼 큰 곳 또는 지하철역, 공공장소에는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혹시나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이런 게 되시면 누가 쓰러졌다 하시면 크게 소리를 주셔서 여러분이 처음 발견하셨다면 당연히 심장 압박을 하시면서 누군가한테 자동 제세동기 좀 빨리 가져다 주세요 라고 하셔서 가져오시면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빛나는 별님이 주셨던 급성 심정지는 심장세동이랑 다른 건가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 심장세동이란 용어는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심세동이란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막 떨리는 건데 심방세동이 있고 심실세동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또 보여드렸지만 심실세동은 급성심정지가 맞아요. 심실세동은. 근데 심방세동은 여러분 또 굉장히 지금 연세가 많거나 심부전 이런 환자분들한테서 많이 생기는 부정맥 중에 하나예요. 얘는 부정맥. 그러니까 얘는 급성심정지를 일으키는 원인 자체로는 되질 않는 거죠. 오히려 얘는 중풍이라든지 그리고 또 심부전을 일으키는 원인들 중에 또 심방세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심장세동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아마 보여지는 게 심실세동이면 급성심정지가 맞다. 그래서 심방세동이면 걔는 부정맥이고 걔는 급성심정지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조금 이제 길어졌고요. 그러니까 실은 조금 제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저 뒤에 준비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실제 치료하는 환자들 케이스 같은 것들을 제가 엑스레이나 에크모 이런 것들을 갖고 온 게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실제 이제 또 어떤 궁금하신 분들은 그러면 실제 이제 이런 환자가 있다고 치자. 그런 환자분들을 어떤 식으로 계속 치료를 해나가시는지
저는 제가 이제 치료했던 환자들의 조금 이제 의미 있는 환자들은 케이스를 엑스레이, CT, 뭐 하물며 별의별 사진들을 다 제가 이제 모아놓고 다른 환자분들이 왔을 때 또 교훈으로 삼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기회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보시고 오늘 마무리를 하자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여러 의사 선생님들께서 병원에 들어오면 최선의 치료를 잘 해주시겠지만 하물며 오늘 심정지 또는 급성 심근경색, 특히 심장에 관련된 병들은 자체가 중환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세가 많고 아까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갖고 계신 분들, 저는 고혈압 당뇨 빼고는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고혈압 당뇨에게 담배까지 피시는, 더더구나 또 남자는 여자보다 더 위험인자거든요. 이런 분들은 항상 내가 심혈관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미리미리 증상이 생기면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이렇게 조금 마지막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장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100세까지 잘 사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